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논술 기초편 강의를 맡은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또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초편 강의라고는 하지만요. 사실은 여러분들 실전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논술이 원리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맡은 강의가 12강입니다. 12강인데 주로 이제 독해와 관련된 부분의 강의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 12강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제 강의를 듣는 것이 편할 것 같죠. 그래서 12강의 강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제시문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그래서 논술에 제시되는 그 글들 또는 자료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강에서는 논술 제시문의 통합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논술을 통합 논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통합 논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통합 논술의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주 흥미있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통합 논술의 원리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강에서는 7강에서는 여러분들 요 두 강은요. 상당히 여러분들 의미 있는 강의가 될 거예요.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 있죠. 비문학 지문을 활용한 독해 전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논술 제시문의 어떤 독해 전략도 공부하면서 언어 영역의 비문학 지문까지 함께 공부하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아마 쉽게 얘기하면 일거양득의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논술이 이제 교과서와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교과서의 주제를 통합한 그런 독해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0강쯤 가면은요, 이제 신문 사설을 활용한 이제 독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설은요, 제가 직접 쓴 사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지금 뭐 신문사의 논설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사설을 지속적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사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사설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문에 보면은 이제 쟁점이 나오는데요. 이 쟁점을 통합한 독해 전략입니다. 여기에 아주 재밌는 그 쟁점을 제가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쟁점을 통합한 독해 전략. 왜냐하면은 논술 자체가 쟁점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활용하면은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교과서였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신문이었는데요. 이 교과서하고 신문하고 같이 한번 통합을 해서 독해를 하는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 언제나 주제가 있게 마련인데 이 주제는 시사적인 부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시사 주제를 활용한 독해 전략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논술 학교에서 이제 지도하실 때요, 선생님들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독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이 독서 활동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거를 내 글 속에 녹여낼 수 있는 걸까 하는 거를 14강에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도 제가 직접 쓴 글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14강도 여러분들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강은요. 이제 모든 주제를 통합한 제시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독해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교과서, 그 다음에 신문, 그 다음에 독서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통합해서 제시문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들의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강에 가서는요.
이게 기초 강의이긴 하지만요. 전년도 기출 제시문들을 활용을 해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강의가요. 이렇게 5강서부터 16강까지 이렇게 12개의 강의로 되어 있는데요. 이 12개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은 아마도 논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요, 그 논술의 그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죠. 그러면요, 논술의 어떤 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음 화면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인간의 그 언어 활동이라는 거는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언어 활동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려면요, 언어 영역, 여러분들 수능에 언어 영역 있죠? 이 언어 영역이 사실은 이거를 평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활동은 이해력과 표현력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오늘 편의상 듣기, 읽기, 이 듣는 거하고 읽는 거는 이해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쓰는 거하고 말하는 거는 표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논술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이냐 하면은 우선 주어진 제시문 있지요. 이 제시문을 먼저 읽는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글을 쓰는 거죠. 작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학생들은 논술을 하면은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이 작문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읽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을 읽어야만이 글도 제대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읽어야 제대로 쓴다. 요 말을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전제가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는 겁니다. 자, 논술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논술은 이해력을 통해서 표현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 이해력은 구체적으로 읽기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표현력은 쓰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선입견 안에서 오늘부터는 벗어나고요. 제대로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부터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읽으면요, 자연스럽게 제대로 써질 수밖에 없어요. 논술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선생님 학교의 학생이 이렇게 이제 글을 읽고 쓰는 장면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1학년 지금 들어온 신입생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와서, 제가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아주 열심히 책을 읽고 또 읽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제대로 읽어야 제대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대학은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배우는 학문의 전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에 대한 것들의 어떤 그 수준, 이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논술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쓴다라는 것은 당연히 깊이가 잦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읽어야 되는데 이제 읽어야 되는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논술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제시문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논술 제시문의 특징을 자막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술 제시문은요, 대개 이제 출처가 교과서 아니면은 교과서 밖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국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뭐 다양한 교과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서는 도서 또는 논문, 신문, 잡지, 출제자가 직접 집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런 대학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교과서든 비교과서든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라고 생각하면은 논술을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시문은요, 크게 글하고 자료, 지문이라고 얘기하는 이 글은요, 문학하고 비문학 이렇게 나눕니다. 문학은 이제 운문하고 산문 이렇게 나눌 텐데요. 대개 이제 시조는 거의 안 나오고요. 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운문에서는. 그 다음에 산문에서는 소설이 나올 때도 있고 수필이 나올 때도 있고 시곡이 나올 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논술 했는데 논술은 딱딱한 글만 제시문으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문학적인 지문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은요, 논설문, 설명문, 논문, 기사문, 사설, 칼럼, 뭐 출제자가 집필하는 경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술 제시문은 이 비문학 지문이 많다고 봐야 되고요. 논설문이나 설명문이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논문이나 기사문, 사설, 칼럼 이런 것들은 제시문 속에 하나 정도씩 이렇게 끼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제시문에 이렇게 글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서 이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는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도표도 있고 그래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4가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와 관련된 사항을 선생님이 다음 화면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같이 보시죠. 자,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예, 2011학년도 송실대 인문 지문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시문 라에 나왔던 일부분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가상 결혼식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 이런 그림들이 제시문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상하고 현실 속에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속에 이제 사이버라는 것들을 통해서 가상 공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 가상 공간 속에서 결혼은 우리가 대개 일륜지 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마저도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건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그림이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런지 모르겠네요. 동국대학교 수시 인문에 나왔던 그런 그림인데요. 이게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거울 보는 소녀, 거울 보는 소녀라는 그러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요, 우리가 봐더라도요. 여기는 봤는데 이게 정면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요거는 측면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울인데 이렇게 손을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이 그림을 보니까 이상의 시 거울이라는 작품이 또 생각이 나네요. 그죠? 그래서 그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현대인의 어떤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이제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보면은 서로 통하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제시문 가로 나왔고 제시문 나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과학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주의적인 거잖아요. 합리주의적인 거.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술이라는 것은 이 합리주의적인 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거울을 보더라도, 이 작품을 보더라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사용됐던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함께 보시죠. 2009학년도 서울대 정시 인문에 사용됐던 그런 그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문항 3번인데요. 제시문 속에 들어가지 않고 요거는 별도의 자료로 주어진 그런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진이지요. 사실은 한옥이잖아요. 한옥, 또 그 한옥 구조의 내부, 그리고 또 요 밑에도 이제 그림이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이제 화면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옥 구조와 한옥 구조의 내부, 이런 거를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 같은 문제였는데요. 두 번째 자료로 준 것이 주택 평면도의 사례예요. 그래서 전통 한옥의 어떤 그 평면도하고 우리 한국의 아파트의 그 평면도, 그 다음에 미국의 아파트의 평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들이 뭐냐면은 전통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물어봤던 거거든요. 예.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진, 이런 평면도, 이런 것들을 논술 제시문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요거는요, 2008년도 동국대 수시 인문에 나왔던 사진이에요. 제시문 가의 지문하고, 같이 활용이 됐었는데요. 개 사진입니다. 이게 개 사진인데요. 예, 여러분들 잘 보면은 좀 무섭게 생겼죠? 이것이 이 개 사진이요. 일본의 무사를 닮은 그런 개입니다. 그래서 이 개가 생존하게 된 상황과 문화적 여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본의 어떤 한 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그런 개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도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제시문에. 자, 2011학년도 바로 작년이죠. 고려대 수시 인문 2에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수수께끼를 받은 사람들에 관한 통계, 또 수수께끼 1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통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비율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고려대학교는 특징이 하나 있죠. 제시문이 있으면은 제시문의 맨 마지막에 꼭 요즘에 와서는 어떤 통계 자료를 이렇게 꼭 주어지죠. 고려대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인문계도 비교적 수리적인 어떤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주로 출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통계 자료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고서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요,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이건 또 특이한 자료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통계 자료에 해당되는 건데요. 요거는 아예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제시문이 아니라 요거는 논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수시 인문 문제였는데요. 2008년도 논제 자체에 이런 도표 1과 2를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하나의 입장에 서서 반대편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해보라 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교회의 출석자 수, 그 다음에 세계 주요 종교의 신도수 추이,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논제 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도표를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부분은 이제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래프는 꼭 수학에서만 나오라는 법은 없지요. 이렇게 논술에서도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명지대학교, 바로 작년도입니다. 명지대학교에서 나왔던 그런 그래프인데요. 사회적 책임 수준하고 그 다음에 이윤하고의 관계에서 그 각각의 점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그런 내용의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선생님이요 말씀드렸던 대로요. 다양한 내용의 그러한 그림, 사진, 도표, 뭐 그래프, 뭐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논술 제시문의 사례에 대해서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술 제시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비교과서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과서의 지문이 과연 어떻게 활용되는지요. 화면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참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2011학년도 서울대 정시문항 세 문항 중에 세 번째 문항이에요. 세 번째 문항에 제시문 1이거든요. 제시문 1인데요. 거기에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양서유 나오니까요.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예, 부문목. 국어 사항교과서 202쪽에 나오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그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은 아니고요. 양서유가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가게 되는데 그 서울로 가다가 이제 자기가 나중에 그 혼인을 하게 될 정경패라는 당시 이제 장안의 최고 교수로 꼽히는 그 교수의 어떤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양소유가 이제 여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정경패가 음악을 좋아한다니까요. 그 음악의 어떤 그 취향이나 또는 음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간단히 볼까요? 양소유가 변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소유가 앉아서 검은고를 안고서 예상 우의곡을 연주했다고 그랬어요. 이 우의곡을 연주를 했는데 정경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좋다 이게 다 좋지만은 끝내 이 곡은 안록산이 난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금 연주한 곡에 대해서 어떤 겁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곡으로 양소유가 진후주의 그 옥수후정화라는 곡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연주를 한 거죠. 그랬는데 연주를 했는데 그 반응이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그랬죠. 이건 마이너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을 또 연주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호가 18곡이라는 곡을 이제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했는데 이 연주를 듣고 또 정경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것도 결혼을 한 부인이 절개를 잃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지금 양소유가 연주한 곡에 대해서 정경패는 지금 세 곡을 연주했는데 전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정경패는요, 상당히 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음악을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요. 지문을 읽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핵심으로 담고 있는 부분이 음악에 대한 어떤 정경패의 관점, 요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이 지문의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이제 정시문항 3번의 제시문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요번에 정시문항 세 번째에 제시문 1과 2, 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편인데요.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가장 수준이 높다는 서울대의 그 문항을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상수라는 공이 음악을 잘 알고 손님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따라가서 이제 놀았어요. 그랬는데 공께서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건 비렁방의 깡깡이니라. 해금을 연주했는데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부정적인 반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여러 갈래의 음악이 있고요. 그 중에는 뭐 아악도 있고 소가악도 있고 있는데 그 음악에 대한 설명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렇게 하고서요. 여기 잠깐 지우고요.
자,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음악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해금에는 유춘과 호금귀가 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서상수가요. 그래서 나가 누구를 찾아가느냐면은 유춘을 찾아갑니다. 유춘을 찾아가는데요. 유춘은 서상수의 음악관하고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서상수는 쉽게 얘기하면은요, 상당히 고급 음악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은요, 유춘은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춘은 어떤 대중적인 음악,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네의 해금, 즉 다시 말하자면은 깡깡이를 들고 나무집 문전에서 영감과 할멈 어린이 짐승 닭이나 온갖 벌레의 소리를 흉내내면서 곡식 몇 점 받으면 물러가지 자네의 해금은 바로 그런 것이야. 이렇게 서상수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 지문 이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바로 유춘이 정말로 고급 음악이라는 것은 단순한 몇 사람만의 어떤 음악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음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았던 이 글은요, EBS 인터넷 수능 소설 문학에 나왔던 그런 그 지문이에요. 그래서 EBS 인터넷 수능 소설 문학을 공부했던 학생들은요, 작년에 서울대 정시 논술 시험을 치렀던 학생들은요, 익숙한 지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요, 교과서에 나온 지문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서 외에 이렇게 나오는 비교과서의 지문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서의 지문을 활용한 사례를 역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꼭 알아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서 하면은요, 대개 인문계에서는요, 국어 교과서 그리고 사회 교과서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과학 교과서가 이제 끼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국어 아니면 사회 교과서. 사회 교과서에도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 교과서에서도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또는 시민윤리라든지 이런 교과서들이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교과서가요, 2011학년도, 바로 작년도에 경희대 수시 제시문 가의 지문인데요. 이게 윤리와 사상에서 나온 그런, 이제 뒤에도 이제 설명이 붙을 겁니다. 그런데 윤리와 사상에서 나온 지문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익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벤담이 얘기하는 거요, 최대 다수의 최대 항복, 요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밀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밀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 공리주의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또 쾌락을 중시하고 또 그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 벤담과 밀로 대표되는 이 공리주의 얘기하면서요, 넘어가서요. 공리주의는 역시 이제 최대 행복의 원리가 행위자 자신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 바로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의 행복을 합친 총량, 거기에 이제 중점이 주어져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보았을 윤리와 사상의 공리주의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문을 따온 그런 제시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비교과서, 교과서 외의 지문에서 나온 비교과서 외의 지문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료를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자료를 일부러 많이 보여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이 강은요. 비교과서의 지문을 활용한 사례인데요. 이건 이제 책입니다. 그 경희대 수시 제시문 다의 지문으로 활용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정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가, 올바른 정의가, 궁극적인 정의라는 거는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그 정의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는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제시문이거든요. 넘겨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용주는 고용인을 계약대로 열심히 해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인터넷에 여러분들 이 자료를 다 선생님이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한 번쯤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일을 시키는데, 그런데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다. 정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계처럼 일만 시켜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넘어가 주시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인간의 어떤 의지나 정신이 고유의 연료, 즉 애정으로 최대의 힘을 발휘하게 될 때만이 비로소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을 기계처럼 다루면은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애정을 갖고 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라는 그 책에서 가져온 지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비교과서에서 나온 그런 지문을 또 한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그 2011학년도 작년도 동국대 3번 지문 단데요. 신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신문에 있는 내용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요.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인구 구성도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다문화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죠? 넘어가면은 이제 끝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통계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수치를 잡아봤을 때 아직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의 문턱을 넘긴 했지만은 진정으로 다문화적인 사회가 되기까지는 아직은 좀 멀었다.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10월 5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비교과서의 지문을 활용한 사례 신문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료, 그림 또는 뭐 사진, 통계, 그래프 이 경우인데요. 작년도 경희대 수시 제시문 마의 지문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통계 자료를 활용한 자본량과 생산량을 활용해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요,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직접 경희대 논술 출제하시는 그 교수님들께서요, 이 부분은 직접 제작을 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활용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서의 지문을 활용한 사례가 이제 문학도 있습니다. 문학은 이제 교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비교과서에서도 문학 지문을 활용했다는 사례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화면을 살펴보시죠. 요것도요, 그 작년도 경희대 수시 제시문 라의 지문에 나왔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도종환의 담쟁이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담쟁이라는 작품인데요. 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는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능에서도 학생들이 시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시는 비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시는 상징의 결합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시는 60만 명이 수능을 시험을 치른다라고 볼 때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상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네요. 그죠? 지금 보니까요. 씨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래요. 저것은 절망의 벽. 그래서 절망이라는 말까지 나오네요.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혼자 가는 게 아니라요. 이게 중요한 거네요. 이 부분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간다고 그랬네요. 함께 손을 잡고 간다고 그랬어요. 다음 질문요. 자, 푸르른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네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쭉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요. 잎 하나가요. 수천 개를 이끌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물어봤던 것들은 출제위원들은 역사라는 것들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보라는 것은 역시 많은 민중들이 어떤 힘, 민중이라는 것은 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수. 여기서 담쟁이 잎 하나가 여러 개를 이끌고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부분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시를 제시문으로 출제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영어 제시문을 활용한 그런 내용들을 교과서 이제 비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일 텐데요. 그거를 또 한번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 제시문이 나오면은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요.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대학들이 있죠. 그 동국대학이라든지 또는 외국어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그 영어 제시문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논술 시험을 치를 때도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 하면은 상당히 그 대학을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거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을요, 오늘부터는 아주 싹 없애는 겁니다. 싹 없애고요. 오히려 영어 제시문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시문으로 내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크게 여러분들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동국대학교에 나왔던 제시문 나의 지문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인터넷에 올리면요. 요것을 여러분들 선생님이 해석 자료까지 같이 올려놓는데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논술을 영어로 직접 써라. 영어로 이제 논술을 쓰라. 이렇게 하면 이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시문을 읽고 여러 개의 제시문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할 때요. 주어져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한 제시문이에요, 이게. 그 중에 한 제시문. 한 제시문으로 들어가서 다른 제시문하고의 관계를 분석을 해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글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역시 이제 제가 나중에 글을 읽을 때요. 글을 읽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제시문의 출처라든지 제시문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먼저 미리 조금 얘기를 드린다라면요. 글의 앞부분이 있죠. 이 앞부분하고요.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사실 지금 글을 쓰지만은 앞부분에서 어떤 문제 상황을 좀 제시를 해주고요.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 또는 자기 의견 또는 자기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하자면은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말이나 영어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영어 제시문 쭉 읽으면서도요. 영어 제시문도 여기
끝에 문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캐서린 리어던이 2005년도에 낸 Is All Politics라는 그 책에 담겨 있는 지문에서 이제 가져온 그런 내용이거든요. Without ability to influence through persuasion, political activity amount to a lot of wellspring.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니까 발음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라는 거 있잖아요. 정치라는 것들은 어떤 일방의 어떤 독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은 서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타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잖아요. 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될 텐데, 정치의 그 진정한 모습은 바로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기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는 영어로 나오긴 했지만은 지문 자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는데 힘겨움을 느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지문은 아니다. 오히려 영어 제시문으로 나온 것들이 다른 학생들이 혹시 기피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드린 그 설명의 내용을요, 간단하게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설명을 한 내용은 오늘 제시문의 출처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지요. 제시문은 교과서적인 것도 있고 비교과서적인 것도 있고 또 비교과서적인 것에도 운문이나 산문이나 이런 문학적인 글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운문이나 산문이나 또는 논설문이나 설명문이나 비문학적인 지문이 당연히 있는 거는 마찬가지겠지요. 그리고 논술에서 사용되는 제시문은 꼭 글이 아니라, 지문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아바타 결혼식 하는 그런 그 장면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그 피카소의 그림도 나왔었고요. 또 서울대학교의 그 한옥 구조와 관련된 것, 또 평면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통계 자료나 또 명지대학교에서 사용했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논술에 사용되는 제시문은요, 다양하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논술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은요, 논술은 하나의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통해서요, 지문이든 또는 거기에 딸려 있는 자료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그 원리에 맞춰서 독해를 한다라면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을 쓰는 데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자신감을 갖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지문이 많았고 또 자료가 많아서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요, 이게 바로 이런 원리가 적용됐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리를 여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시문의 종류와 특징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고요. 마무리는 선생님이 좀 매번 강의 때마다 좀 특징 있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마무리는요,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사진 한 장으로 대신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 직접 여기 보이실 겁니다. 이걸 제가 좀 지울게요. 사진이 이렇게 맑게 나오질 않았네요.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가 충남 서산이에요. 그런데 그 서산에 여러분들 기름 유출 사고로 유명한 곳이 있죠. 태안이죠. 태안의 안면도라는 곳인데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이 안면도를 가끔 이렇게 바닷바람을 쏘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랬는데 이쪽이 이제 백사장이에요. 유명한 이 꽃지 백사장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항구예요. 항구인데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배가 들어오는 거고요. 이쪽에는 이제 여행 오신 분들이 이제 백사장에서 이제 즐기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꽃지 해수욕장에서 항구로 가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돌아갔었어야 돼요.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돌아가서요. 걸어가는데 한 30분 정도가 이렇게 소요됐었어요. 30분 정도가. 근데 어느 날 가봤더니요. 제가 이렇게 다리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다리도 예쁘죠. 이제 이 조명을 밝혀놔서요. 다리가 이렇게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30분이 걸렸었는데 다리로 직접 여기로 넘어가니까요. 얼마가 걸리냐면 2분도 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논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다리와 같은 역할을 제가 하고 싶다. 다리와 같은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럴 텐데요. 저는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리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고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열심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관심을 갖고요, 선생님하고 이 논술 강의를 끝까지 참여를 해서 같이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첫 강의였어요. 사실은 선생님도 좀 긴장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저도 상당히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어찌됐든 여러분들하고 아주 즐겁게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함께 논술이라는 어려운 부분을 놓고 아주 재밌고 행복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지금 행복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